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볼 부산대학교 송성수입니다. 1959년에야 라디오의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은 2000년대가 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한 가전제품과 휴대전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자산업의 태동, 통신기술의 고도화, 컴퓨터 산업의 흥망, 이동통신의 상용화, 휴대전화의 도전, 디스플레이 약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라디오의 국산화 1. 1957년 초 어느 날 구인의 사장을 비롯한 락히화학공업사, 현재 LG화학의 임직원들이 반도호텔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날의 화제가 된 것은 기획부장 윤욱현이 가지고 있던 전축이었습니다. 윤욱현은 LP 레코더를 하이파이 전축에 걸어 재생한 음악이 마치 눈앞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황홀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인에는 우리가 그거 만들면 안 되는 거요? 라고 물었고, 윤욱현은 라디오도 못 만드는데 어찌 전축을 만들겠습니까? 라고 응수했습니다. 구인에는 라디오 국산화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군 PX를 통해 산뜻한 외자 라디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욱현 기획부장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라디오 케이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감당할 부분이 적지 않으며 핵심 기술은 외국에서 유치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라디오 국산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구인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PX에서 외국 물건만 사쓰고 라디오 하나 못 맹글어서 되겠나? 누구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기라. 먼저 하는 사람이 고생도 되겠지만 고생하다 보면 나셔널이다 도시바다 하는 거 맹키로 안 되겠나? 1958년 4월에는 윤욱현을 주축으로 마련된 종합전자기기 생산공장 건립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기계화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1차로 85,195달러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기술 고문 겸 공장장으로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독일인 henke가 선임되었습니다. 곧이어 라디오 국산화를 담당할 국내 기술자들도 선발되었는데 그 중에는 전기공학을 전공한 후 라디오 수리점을 운영하던 김혜수도 있었습니다. 구인회는 1958년 10월에 금성합성수지공업사를 금성사로 개칭하면서 라디오 국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henke와 김혜수는 제품 설계를 놓고 상당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에 대해 김혜수는 다음과 같이 해고했습니다. 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한 끝에 최신형 일제 라디오를 모방해서 옆으로 길고 나지막한 몸체의 전면에 투명 다이얼판을 붙인 세련된 형태의 라디오 캐비닛 그림을 그려서 henke 씨에게 보냈다. 내가 제안한 모델에 대해서 그건 한마디로 안 돼, no good 이라고 잘라버리더니 원래 그가 생각하고 있던 캐비닛의 모양을 나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유럽 중세의 고딕 양식 교회 건물처럼 아래 위로 긴 상자의 윗면이 둥그스름한 구조였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설득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만 할 뿐이었다.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윤욱현이 나섰습니다. 회사 간부 전원이 투표를 통해 라디오 캐비닛의 모양을 결정하자는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김혜수가 만든 견본이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결국 henke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금성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국산 라디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 모델로 삼은 것은 산요 라디오였습니다. 금성사의 기술진은 산요 라디오를 분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라디오에 대한 기술을 익혔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의 기술자들에게 접촉하여 관련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후발 기업이나 후발국이
완성품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술을 학습하고 개발하는 방법은 역행 엔지니어링으로 불립니다. 마침내 김혜수가 주축이 된 금성사 기술진은 1959년 8월에 국산 라디오 1호의 시제품을 완성하게 이르렀습니다. 금성사의 첫 라디오는 A501이란 모델명으로 1959년 11월 1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A는 교류, AC의 첫 글자에서 나왔고 5는 5구식 진공관 라디오를, 01은 제품 1호를 뜻했습니다. 1959년 금성사의 라디오 생산량은 87대였고 가격은 2만 환이었습니다. 2만 환이 금성사 대졸 신입사원의 3달치 월급에 해당했다고 하니 초창기 라디오가 상당한 고가의 제품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A501의 가격은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외제 라디오에 비해서는 약 3분의 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A501이 개발된 1959년은 한국 전자산업의 원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국산화 2. 금성사는 A501에 이어 3개월 내외의 간격을 두고 7종의 후속 모델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A401, B401, A502, A503, TP601, T701, T702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A401은 A501을 간소하게 만든 것이고 TP는 트랜지스터 포터블 라디오, T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A503을 제외하고는 모두 2 내지 5개월 만에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사양이 수입 라디오에 비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산 라디오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연간 산업의 기술 수준이 워낙 취약해서 부품의 불량과 생산성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더구나 일본과 미국에서 유입되는 밀수품이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산 라디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시 금성사 생산과장이던 김혜수는 영업 업무까지 맡아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금성사의 라디오 공장에는 재고가 수북하게 쌓여만 갔습니다. 당시의 재고 창고 안에는 반품으로 처리된 라디오 박스가 무려 2,000대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금성사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자 락히화학이 번 돈을 금성사가 다 까먹는다는 여론도 생겨났습니다. 급기야 구인의 사장은 1961년 5월에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문을 닫기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박정희 장군이었습니다. 1961년 가을에 부산 연지동의 금성사 라디오 공장은 거의 가동을 멈춘 상태였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맡고 있던 박정희가 예고도 없이 공장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김혜수는 라디오 생산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밀수품의 유통을 막아야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박정희의 금성사 방문을 계기로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밀수품 건절에 관한 최고회의 포고령을 선포했습니다. 밀수가 마약, 도벌, 깡패, 사이비 기자 등과 함께 5대 사회악으로 규정되는 가운데 강력한 단속이 잇따랐습니다. 이어 1962년 7월에는 공보부 주관으로 전국의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라디오가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매개로 국산 라디오는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라디오의 판매 대수는 1960년만 해도 수천 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1960년 한 해에만 13만 7천여 대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1963년까지 계속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에 보낸 라디오는 20만 대를 넘었었습니다. 군사정변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던 박정희의 의도와 국산 라디오를 통해 전자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금성사의 요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셈입니다. 텔레비전의 국산화 1. 라디오의 국산화로 싹트기 시작한 한국의 전자산업은 텔레비전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12월에 KBS TV가 개국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지만 당시의 방송시설이나 텔레비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의 국산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은 금성사였습니다. 금성사는 1961년 말에 일본의 히다치 제작소와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했으며 1962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기술자 6명을 일본으로 파견했습니다. 금성사의 연수팀은 당시 생산 과정을 맡고 있었던 김혜수를 포함하여 안상진, 곽병주, 조동린, 김균, 김시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성사는 수년간 라디오 생산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긴 했지만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라디오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해외 연수를 통해 텔레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혜수는 1962년에 있었던 해외 연수의 내용과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실습은 히다치 본사의 계획에 따라서 생산기술, 공정관리, 신호발생장치 조절, 부품 등 각 분야별 교육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히다치는 이르를 못하는 몇 명의 우리 실습생들을 위해서 통역 요원까지 준비하는 성의를 보였다. 기술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히다치의 간부 기술자들과 금성사에서 생산하게 될 텔레비전의 기종과 수입 부품을 선정하고 부품 국산화 계획을 작성하는 등의 사무적인 일을 협의해 나갔다. 또한 앞으로 히타치의 기술지도 요원을 금성사에 파견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그들의 처우에 관한 협정도 마련했다. 금성사는 1963년 초에 부산의 온천동 공장에 텔레비전 생산 설비를 갖추고 시운전까지 시도했지만 텔레비전의 국내 생산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텔레비전 생산이 차관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키고 좋지 못한 전력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한국에서는 텔레비전이 사치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65년 초에 금성사는 TV 수상기 국산화 계획 및 전기 제품 수출 대책에 관련한 건의서를 정부 당국에 제출하면서 신문, 라디오와 같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매스컴의 매개체인 TV 수상기만이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같은 해 12월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금성사의 텔레비전 생산을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텔레비전 국산화율이 50%를 넘어서야 하며 부품 수입은 라디오 등 다른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만큼만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성사는 1965년 9월에 히타치와 텔레비전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 도입 내용은 기술 자료의 제공, 기술 지도 및 훈련, 기술자의 파견 등으로 되어 있었으며 계약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금성사는 7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히다치에 보냈는데 그들의 임무는 텔레비전 생산 기술을 충실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금성사의 해외 연수 요원들은 함께 아파트에 기거하면서 매일 저녁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와 교육받은 내용을 상의하고 복습하는 집단적 토론을 통해 빠른 속도로 관련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또한 금성사는 텔레비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파견된 기술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술 사양서와 매뉴얼을 비롯한 명시적 지식을 내재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보유한 묵시적 지식을 전수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기술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1년이 지난 뒤에는 일본 기술자들의 활용이 크게 줄어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성사는 1960년 8월에 국내 최초로 텔레비전 수상기 500대를 생산했습니다. 모델명은 VD191이었는데 여기서 V는 진공관, 베이큐um, D는 데스크 타입, 19는 19인치, 이런 첫 번째 생산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최초의 국산 텔레비전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한 대의 가격이 쌀 25가마에 해당하는 6만 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판매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금성사는 1969년까지 모두 9종의 텔레비전 모델을 개발하여 3만 3천여 대의 텔레비전을 생산했습니다. 이어 1970년에는 VS66S를, 1974년에는 VS66IC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각각 트랜지스터 시대와 집적으로 IC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의 국산화 2.
금성사의 텔레비전 국산화는 전자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성사 내부적으로는 텔레비전 국산화를 계기로 카세트 라디오나 오디오 시스템과 같은 후속 전자제품들을 외국의 지원 없이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후발 업체들이 금성사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금성사는 한국의 전자업계에 인적 자원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의 생산은 콘덴서, 저항기, 브라운관, 반도체 등 300종이 넘는 전자부품의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한국의 전자부품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금성사에 이어 텔레비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된 직후에 오리온 전기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19인치 진공관 텔레비전인 프린스 코로넷을 위탁 생산했습니다. 1973년 1월에는 미쯔비시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진공관식 텔레비전인 SWV310을 개발했고, 같은 해 4월에는 트랜지스터 텔레비전인 SWT506L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마하라는 상표명이 붙은 SWT506L은 상당한 인기를 누렸고,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삼성전광과 삼성코닝을 포함한 부품 계열사를 활용하여 텔레비전의 자체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1975년 4월에는 이코노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그것은 전원을 넣으면 곧바로 화면이 떠오르는 순간 수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예열 시간을 없앰으로써 텔레비전의 수명은 2배 이상 연장될 수 있었고, 하루 5시간 시청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의 절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코너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1978년 12월에 텔레비전 내수시장 점유율 40.1%를 기록하여 34.2%의 금성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에 이어 컬러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 컬러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컬러 텔레비전 생산업체들은 처음부터 수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컬러 텔레비전을 처음 생산한 기업은 아남산업과 일본 나셔널 전기가 합작하여 설립한 한국나셔널이었습니다. 한국나셔널은 1974년부터 1970년까지 일본 나셔널에서 부품을 전량 들어와 2만 9천여 대의 컬러 텔레비전을 생산했습니다. 한국나셔널에 이어 한국크라운전자도 일본 크라운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컬러 텔레비전의 조립에 나섰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의 국산화를 선도한 기업은 금성사와 삼성전자였습니다. 당시에 두 기업은 기술 동향을 조사하고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의 전자회로 연구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금성사와 삼성전자는 미국의 NTSC 방식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1974년에 이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RCA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의 개발팀은 흑백 텔레비전 국산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행 엔지니어링을 통해 컬러 텔레비전의 개발에도 도전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의 해로도와 기구 도면에 맞춰 블록별로 완성하고 이를 종합하는 작업을 끈질기게 되풀이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1976년 6월, 금성사는 같은 해 7월에 컬러 텔레비전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며, 두 기업은 각각 1977년 4월과 8월에 컬러 텔레비전의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은 한동안 국내 보급되지 않고 수출만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컬러 텔레비전이 아직 사치품이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흑백 TV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비싼 컬러 TV가 나오면 가난한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기 침체로부터 국내 가전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었던 신군부는 1980년 8월 2일부터 컬러 텔레비전 시판을 허용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은 국내 시판 1년 만에 100만 대가 팔렸습니다.